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계 최고 전략기관과 유럽 정상, 언론사들을 하룻밤 만에 패닉에 빠뜨린 사건입니다. 단 한 줄, 보고서의 단 한 문장이 순식간에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았어요. 그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이 기존 강대국 순위를 재정의했다. 브뤼셀의 전략분석국, 워싱턴의 정보기관, 런던의 외교센터, 수십 개의 연구소가 동시에 회의에 돌입했죠.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료를 뒤집고 또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단 하나였어요. 오류가 아니다.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든 것이다. 이 사건의 중심에서 그 보고서를 직접 분석한 사람.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프랑스 출신 유럽연합 전략분석국의 동아시아 담당 연구위원 에밀 리하르트 박사죠. 그는 12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강대국 공식을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파괴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왜 한국이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을까요? 어떻게 타고난 조건 하나 없이 전후 폐허에서 21세기 최강 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단 한 줄의 보고서가 어째서 미국과 유럽까지 전율하게 만든 것일까요? 지금부터 세계가 몰래 숨겨왔던 한국의 진짜 국력 비밀을 공개합니다. 저는 에밀 리하르트입니다. 유럽연합 전략분석국에서 12년째 동아시아를 담당하고 있죠. 저는 늘 강대국을 이렇게 정의해왔어요. 넓은 영토, 풍부한 자원, 거대한 인구, 그리고 오래된 패권의 역사. 미국을 보세요. 대륙만 한 영토와 석유, 그리고 3억 명의 인구. 중국은 어떤가요? 14억 명의 인구와 광활한 땅.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영토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어떨까요? 수백 년간 쌓아올린 제국주의 유산과 핵무기. 독일은 유럽의 중심에서 산업혁명을 이끌어온 역사가 있죠. 이들은 모두 태어난 순간부터 강대국이 될 운명을 타고난 존재들이었습니다. 유럽연합 내에서도 후발 국가가 이 틀을 깨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에 후발 국가가 강대국이 되는 것은 통계적 기적이라 불렸습니다. 제가 브뤼셀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많은 나라를 분석했지만 이 기준을 뛰어넘는 예외는 단 하나도 없었죠. 저는 이 기준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변할 수 없다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아침, 제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 한 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표지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전후 70년, 폐허에서 강대국으로. 대한민국 케이스 스터디. 처음엔 별 기대 없이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숨이 멎을 뻔했죠. 1953년 한국의 사진이 나왔어요. 폐허, 잔해, 절망뿐인 도시. 1인당 국내 총생산 67달러.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더 읽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024년 한국의 수치가 나온 거죠. 1인당 국내 총생산 35,000달러. 국내 총생산 세계 12위. 군사력 세계 5위. 종합강대국 순위 6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인간이 만든 기적이었어요. 영토도, 자원도, 거대한 인구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날부터 제 강대국에 대한 모든 상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받고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의 수치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동료 마리 델라크루아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기술경제부문 분석관이죠. 에밀, 한국 자료 봤어요? 마리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은 저와 같은 보고서였습니다. 이 수치들이 정말 맞는 건가요? 1953년 국내 총생산 67달러에서 2024년 35,000달러라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마리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죠. 에밀,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에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녀가 펼쳐 보인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의 70년 성장 곡선이 수직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세요. 일본도 독일도 이렇게 가파른 성장은 없었어요. 마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100년에 걸쳐 서서히 성장했고 독일은 산업혁명의 혜택을 받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상태에서 70년 만에 이런 결과를 낸 나라는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한국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 다음 날 아침, 루카스 호프만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는 군사전략 분석관이에요. 에밀, 한국 군사력 자료 확인했나요? 루카스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지상군 세계 4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어깨를 으쓱했죠. 저도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네요. 루카스가 자신의 노트북을 펼쳤어요.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를 보세요. 나토 국가들이 앞다투어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니퍼 윌슨이 우리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그녀는 기술혁신팀 출신이죠. 여러분, 한국의 기술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과 SK의 반도체 점유율이 70%가 넘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군사력, 기술력, 경제력 모든 면에서 한국이 예외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뭔가 체계적인 힘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날부터 저희 팀은 한국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강대국의 정의 자체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저희 전략 분석국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관련 보고서 때문이었어요. 데이비드 로웰 국장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죠. 여러분, 한국 자료에 대한 검증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모두 정확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마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럼 한국이 정말로 프랑스와 영국보다 높은 순위라는 말씀이신가요? 로웰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종합점수로는 6위입니다. 루카스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기존의 모든 이론을 뒤집는 결과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한국이 강대국의 기준을 바꾼 겁니다. 로웰 국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한국의 각종 지표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세계 1위입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4.8%죠. 제니퍼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독일이 3%인데 한국은 거의 5%라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특허 출원 건수를 보세요. 화면에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국이 인구 대비 특허 출원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혁신의 속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한국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속도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빨라요.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예외적인 나라였어요. 요아힘 그라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문화 연구 책임자죠. 국장님, 문화 영향력은 어떤가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로웰 국장이 새로운 자료를 펼쳤어요. 한국의 문화 영향력 지수는 95점입니다. 이건 미국 다음으로 높은 점수예요.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한국이 문화 분야에서도 세계 최정상급이라는 뜻이었어요.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기생충. 이들이 만들어낸 문화적 파급력은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마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네요. 한 나라가 기술,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이라니. 로웰 국장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1세기 강대국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타고난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낸 실력으로 승부하는 나라. 바로 한국입니다. 그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혼자 한국에 대해 깊이 분석해 봤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국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기존 강대국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미국은 어떤가요? 대륙만 한 영토와 석유, 그리고 풍부한 자원. 이건 타고난 조건이죠. 러시아는 세계 최대 영토와 천연가스. 이것도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중국은 14억 인구와 광활한 땅. 역시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들이에요. 영국과 프랑스는 수백 년간의 식민지 유산과 핵무기.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축적물이죠. 독일은 유럽 중심부라는 지리적 이점과 산업혁명의 역사. 이것도 역사가 만들어준 조건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에는 석유도 없고 철광석도 없고 석탄도 거의 없습니다. 영토는 남한 기준으로 10만 제곱킬로미터. 독일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인구 5천만 명. 중국의 28분의 1, 미국의 6분의 1에 불과합니다. 식민지 유산. 오히려 일제강점기라는 아픈 역사가 있죠. 그럼 한국은 도대체 무엇으로 강대국이 된 걸까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에서 답을 찾았어요. 한국의 국력은 타고난 자산이 아니라 획득한 능력이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한국은 주어진 조건으로 강해진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든 능력으로 강해진 거예요. 그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씩 분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 기술 혁신 능력. 한국은 반도체에서 세계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어떨까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올레드 패널의 95%가 한국산이에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만든 겁니다. 두 번째, 군사기술 능력.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K9 자주포는 나토 국가들이 앞다투어 구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한국의 실전 대비 태세예요. 70년간 휴전 상태를 유지하면서 쌓아온 실전 경험과 대비 태세는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세 번째, 문화 창조 능력. K-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BTS는 빌보드 1위를 차지했고 블랙핑크는 세계 최고 걸그룹이 되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기생충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 능력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한국을 21세기 최적화된 강대국으로 만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순수하게 자신의 능력만으로 강대국이 된 나라라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분석 틀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국의 세 가지 핵심 능력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싶었어요. 먼저 기술력부터 살펴봤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정말 놀라웠어요. 삼성전자의 연구개발 투자액만 연간 20조 원이 넘습니다. 이건 웬만한 나라의 국방 예산보다 많은 금액이에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군사 기술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K 전차의 화력 통제 시스템, KF-21 전투기의 레이더 시스템,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루카스가 제게 보여준 자료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M1, 한국 무기의 경쟁력은 바로 이 첨단 전자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K9 자주포의 자동 조준 시스템, 천국 미사일의 정밀 유도 기술, 이런 것들이 모두 한국의 IT 기술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기술들이 문화 콘텐츠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와 힘이 저에게 설명해줬어요. 한국 게임 산업의 기술력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분야로 확장되고 있어요. 한국의 게임 회사들이 개발한 기술이 군사 시뮬레이션과 훈련 시스템에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넥슨, NC소프트 같은 게임 회사의 기술이 국방 분야로 이전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한국의 군사 기술도 민간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한화 시스템의 레이더 기술이 자율주행차에 응용되고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항공기술이 드론 산업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 문화 콘텐츠의 기술적 완성도였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만들 때 사용된 특수효과 기술, 기생충의 촬영과 편집 기술, 이런 것들이 모두 한국의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어요. K-팝 무대의 홀로그램 기술, 가상 아이돌 기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니퍼가 저에게 말했어요. 에밀,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의도적으로 이 세 분야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정부의 정책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국방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고 민간의 혁신 기술이 다시 국방으로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개별 분야의 우수성이 아니라 이 세 분야가 만들어내는 시너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 기술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군사기술이 다시 민간으로 확산되고 이 모든 것이 문화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 이것이 바로 한국만의 독특한 강점이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했어요. 미국도, 중국도, 독일도 이렇게 체계적인 연결 구조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뉴욕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국제안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존 케네디 공항에서부터 한국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공항 면세점에는 한국 화장품 매장이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설화수 후 LG 생활건강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맨해튼으로 가는 길에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퀸즈볼로 브리지를 건너면서 보이는 광고판들 중 절반이 한국 기업 광고였어요. 삼성, LG, 현대, 기아. 이들의 광고가 뉴욕 스카이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타임스 스퀘어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삼성전자 광고판이 타임스 스퀘어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바로 옆에는 LG전자의 올레드 디스플레이 광고가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광고도 눈에 띄었죠. 심지어 BTS와 블랙핑크의 광고판까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광고가 아니다. 한국이 뉴욕을 점령한 거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센트럴파크 근처를 걸어가다가 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K-팝 댄스를 추고 있었습니다. Excuse me, what are you doing? 제가 영어로 물어봤더니 한 소녀가 대답했어요. We are dancing K-팝. Do you know BTS? BTS를 모르느냐고 묻는 거였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로 된 노래에 맞춰 완벽하게 안무를 소화하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모르면서도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어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맨해튼 곳곳에 한식당이 있더군요. 그것도 일반적인 한식당이 아니라 고급 한식당들이었어요. 미쉐린 가이드를 확인해 보니 뉴욕의 한식당 중 11곳이 미쉐린 스타를 받았더군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였어요. 저는 그중 한 곳에 들어가 봤습니다.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들이 나왔어요. 맛도 훌륭했고 서비스도 완벽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손님들이었어요. 대부분이 현지 미국인들이었는데 모두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김치가 정말 맛있네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다고 들었는데. 옆 테이블의 미국인 손님이 웨이터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김치의 건강 효능까지 알고 있다니.
저녁에는 브로드웨이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화장품 매장, 한국 패션 브랜드 매장들이 5번가 일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올리브영 뉴욕점까지 있더군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뉴욕을 문화적으로 정복한 상태였어요. 기술과 군사력만으로는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문화의 힘, 소프트 파워의 힘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문화 영향력이 단순한 인기 현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뉴욕에서 돌아온 후 저는 최종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려야 했어요. 먼저 기존 강대국들과 한국을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미국의 힘은 무엇인가요? 군사력과 달러, 그리고 할리우드로 대표되는 문화 영향력. 하지만 제조업은 이미 상당 부분 해외로 이전된 상태입니다. 중국은 거대한 제조업과 인구, 그리고 급성장하는 기술력. 하지만 문화 영향력은 아직 제한적이에요. 독일은 정밀 제조업과 산업기술. 하지만 군사력과 문화 영향력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일본은 한때 기술 강국이었지만 지금은 성장이 정체된 상태죠. 그렇다면 한국은 기술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 군사력에서 세계 5위, 문화 영향력에서 미국 다음. 이 세 분야 모두에서 동시에 세계 최상위권에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세 분야가 서로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군사력을 뒷받침하고 군사기술이 다시 민간으로 전파되면서 혁신을 가속화하고 이 모든 것이 고품질 문화 콘텐츠 제작의 기반이 되고 있어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뿐입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한국의 미래 전망도 분석해봤어요. 인구 감소라는 도전이 있지만 한국은 이를 기술 혁신으로 극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로봇 기술, 인공지능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정학적 위치도 한국에게 유리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양쪽의 이익을 모두 취할 수 있는 위치죠.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국 국민들의 교육열과 성취욕이었습니다. 이건 다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한국만의 강점이에요. 저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 6위의 강대국이지만 성장세를 고려하면 조만간 상위권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 더 나아가 이렇게 평가했어요. 한국은 21세기형 강대국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타고난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낸 능력으로 세계 최강에 오른 최초의 국가다. 브뤼셀 본부에서 열린 최종 발표에서 저는 이 결론을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 발전이 아닙니다. 인류 문명사에 새로운 국가 모델을 제시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동료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도 이 결론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로웰 국장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에밀의 분석이 맞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새로운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시대가 진짜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최종 보고서를 마친 후 저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가지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말이죠.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저는 한국의 70년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봤어요. 1953년 전쟁이 끝난 한국. 폐허만 남은 도시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 당시 한국을 본 외국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가난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가장 소중한 것에 투자했습니다. 바로 교육이었죠. 부모들은 자신이 굶어도 자식들을 학교에 보냈어요. 정부는 예산이 부족해도 교육 예산만큼은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제조업으로 첫 발을 내디뎠어요. 하지만 단순한 조립 생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배우고 개선하고 마침내 독자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은 중화학공업에 도전했습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한국은 해냈어요. 1990년대 한국은 반도체와 IT에 집중했습니다. 일본이 독점하던 시장에 뛰어들어 결국 세계 1위를 차지했어요. 2000년대 한국은 문화 콘텐츠로 세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드라마, 영화, 음악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이 가진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어요. 자원도 없고 영토도 좁고 인구도 적었지만 한국 사람들은 절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조건들을 극복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했어요. 저는 이것이 한국 성공의 진짜 비밀이라고 확신합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준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국가가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안주하는 나라와 조건을 극복하려 노력하는 나라. 한국은 후자를 선택했고 그 결과 불가능해 보였던 꿈을 현실로 만들었어요. 저는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타고난 조건 없이도 세계 최강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유일한 사례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지었어요. 한국은 21세기뿐만 아니라 인류 미래의 희망이다. 작고 약한 나라도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시대는 이제 시작이다. 한국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는 정말 기대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한국의 힘을 온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12년간의 연구 끝에 내린 최종 결론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강대국이 아니라 인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위대한 나라라는 것 말이죠.